네, 오늘 앞서 첫 번째 발표를 수고해 주셨죠. 서울대학교 김종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그리고 현재 온라인으로 대기하고 계시는데요. 김정우 교수님 그리고 닐 커머드 이사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화면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좌장이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신승호 책임연구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신승호입니다. 아마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지체가 좀 된 상황이라서 아마도 토론을 본격적으로 이어가기보다는 아마 질의하고 응답하는 타임 위주로 상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세 분의 발표를 블루 이코노미 세션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종순 교수님, 그리고 런던 시티대학의 김정우 교수님, 다음 이맥의 미스터 커머드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우선 서울대 김종순 교수님께서는 종래의 연안 침식 방지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리빙 쇼어라인 관련된 사업에 식생과 이런 해양 생물의 서식지가 결국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면적 방어 공법이라고 그러죠. 최근에 탄소 중립과 더불어 갯벌이나 염섭지가 그리고 해안선 식생이 블루카본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런던 시티 대학의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스마트 항만 생태 도시 개발 프로젝트 종래의 선박을 활용한 물류 이동의 핵심이 됐던 항만 도시가 결국 도시 성장의 거점으로 역할을 쭉 해왔다가 산업이 변화하고 항만을 다시 재생하면서 다시 도시 재생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형태의 대표 주자로 스웨덴의 스톡홀름 항만 도시를 예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맥의 실정센터 관련의 미스터 커머더 씨는 이맥 유럽의 해양에너지 실증센터라고 하는 유로피안 마린 에너지 센터인 이맥은 아마 스코틀랜드 오커니 제도에 있는데요. 유럽의 8여 조류 발전 등의 해양 에너지 개발을 쭉 견인해온 실증 시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다시 한번 이맥이라고 하는 센터가 주목받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세 분의 연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아마 관련된 연사가 대답을 하리라고 보고요. 특히 이맥에 계시는 미스터 커머드는 영어로 통역된 상황으로 영어로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아마 미스터 커머드는 다 영어로 듣고 관련되는 얘기를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리에 계시는 통역기에 보면 채널 1번은 혹시 영어로 나오는 얘기가 있으면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힐 리빙 쇼어라인 개발 사업에 관련되는 질문, 김웅선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전에 들어와 있는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K 리빙 쇼어라인 개발 사업의 취지가 우리나라를 둘러싼 삼면의 바다마다 차별화된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갯벌이 가진 블루카본으로서의 가치에 집중하여 탄소 흡수형 해안 조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갯건풀과 같은 유해 해상 생물도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단가요? 이번 답변 해보시겠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식생이 있는 갯벌, 염생식물이 있는 갯벌이 탄소 흡수 능력이 비식생 갯벌, 그러니까 미세 조류만 있는 그런 갯벌보다 탄소 흡수 능력이 2배 정도 높거든요.
그리고 저희 연구에 따르면 객금풀은 오히려 갈대나 칠면초보다도 또 더 높아요. 탄소 흡수 능력이. 근데 문제는 객금풀이 그 외래종이고 지금 유해 해양 생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해마다 수십억 원을 쓰면서 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강화, 뭐 처음에는 순천만 쪽으로 들어왔고 지금도 뭐 지난 7, 8년 동안 계속 이 제거 사업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제거해도 안 됩니다. 이 객금풀은 번식력이 강하고 아주 그 넓은 범위로 분포를 하고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취지에서 처음에는 빠르게 사실 연구를 많이 안 했어요. 2015년 지정될 때만 해도 연구를 많이 안 하고 바로 해양 유해생물을 지정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저희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갯금풀이 뭐 갯벌의 사막화라든가 뭐 다른 저서군집의 뭐 군집 변화나 뭐 건강성 약화 등등의 그 부작용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는 약간 상반되게 큰 영향은 없고 용 조성만 약간 바꾸는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연구 논문도 준비하고 있고 저는 학자로서는 과학적으로는 이 객금풀이 가지는 좀 유익한 면을 좀 살리고 외래종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나 그런 것들은 법적 뭐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좀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어쩌면은 유해생물 해제도 지금 고려를 해봐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역시 부작용이 없지 않기 때문에 뭐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저 시아오 근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30년 전에 그 시야 쪽에 갯벌이 그냥 방치된 상태로 해서 쓰레기장 된 상태였던 거거든요. 또 자연 환경 하는 사람들은 그 개발을 반대했었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이제 개발해서 그 개발한 쪽에는 이제 첨단 기업이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력 발전소가 들어와서 다시 이제 순환이 되니까 시야가 썩지 않고 그로 인해서 그 수변 공원 그다음에 뭐 복합 오션 개발 이렇게 돼서 지역 주민한테도 굉장히 플러스가 많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 묻고 싶은 거는 그 갯벌을 계속 그렇게 보존만 해야 되는 거냐? 필요하다면 시야와 같이 그렇게 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좀 환경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개발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같이 이 산업 쪽에 좀 그래도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면 첨단 쪽에 업종을 빨리 해서라도 좀 수도권 쪽에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의견이야 저는 당연히 갯벌을 보존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사실은 과거보다 지금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갯벌이 가진 가치를 더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이 가지는 가치가 연간 1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갯벌의 어떤 정화나 뭐 탄소 흡수, 그다음에 연안 침식 방지, 재해 능력 이런 것들이 16조 원 정도 돼요. 실제로 나머지 한 2조 원 정도가 이제 문화 서비스 그리고 공급 서비스는 28조 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갯벌의 본연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데 그럼 과연 이거를 개발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시와우가 좀 깨끗해 보인다라는 거는 그 차선입니다. 차선. 최선이 아니고 자연에 있는 그대로 이제 가만히 보존하면서 아주 소규모로 정말 필요한 공간은 개발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물류를 위해서 항만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준설을 통해서 배도 다녀야 되고, 그런 불가피한 어떤 개발을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도 개발도 해야 되고 또 보존도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어려운 입장들을 계속 가져가는 거거든요. 해역 이용 영향 평가가 왜 있겠습니까? 개발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개발을 하지 말자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살겠습니까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그런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또 다시 우리는 그 훼손된 개발된 그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새만금이 가장 지금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기왕이면 좀 현명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하는 과학과 또 이제 정책,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그렇게 이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런던 시티 대학의 김종욱 교수님께 사전 질의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스마트 재생 항만 구축을 위해서 가장 선결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제한 내용과 그 연결돼서 답을 드리면 하나는 이제 정책적인 준비입니다. 사실은 스마트 항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이제 그 부차적인 문제이고 그에 앞서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수립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느냐. 그래서 실제로 스톡홀름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북유럽을 넘어서 유럽 전체에서도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먼저 정책을 통해서 탄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기술에 앞서서 기술 개발, 그다음에 기술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먼저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들, 아까 제가 이제 몇 개 언급을 했었는데 그 기술들을 지역적 상황, 즉 그 항만이나 개별 항만이 이제 동일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단히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항만에 적합한 기술을 어떻게 선별해서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론적인 정책적 비전과 기술의 그러니까 선별적 기술을 통한 적용. 이 두 가지가 결국은 21세기 항만 재생, 스마트 항만을 만드는 어떤 그 필수적인 두 가지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지금 나와 계시는 이맥에 미스터 커머드에게도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영어로 번역이 되어 갈 텐데 유럽 해양에너지 개발 실증 센터의 경우 운영 비용 등은 국가에서 펀딩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좀 별로 안 좋은 모양인데요. 다른 질문을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생태도시 개발에 있어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영향 여부를 최소화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 개발 현황은 무엇이 있는지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예, 중간에 생태도시 개발에 있어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영향 여부를 최소화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 개발 현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 아마 그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발제한 거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 하마비 허스타드 먼저 이제 로얄 스포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허스타드의 경우에 이제 산업 그 지역이었습니다. 공장지대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오늘 제가 발제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어,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어, 주거 지역이나 여러 가지 기타 업무 지역을 조성하기에 앞서서 오염원을 제거하는 데에 거의 막대한 시간,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태 도시라고 하는 것 결국은 생태 환경을 복원하는 것인데 생태 환경을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염된 부지를 어떻게 사람이 거주하는 것을 그것에 앞서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식물이 자라고 기본적인 동물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생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 과학적인 수치들을 가지고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기술들을 접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실제로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공적인 생태 도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제 그 부지에 존재했던 오염원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선되고, 이것이 이제 그대로 로얄 시포트에도 적용이 돼서, 사실은 데이터상으로 보면 두 개의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부지의 오염을 얼마나 합리적인 수준까지 높여서 마무리했느냐. 이것을 이제 평가하는 기법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과학적 수치들, 수학적 수치들을 가지고 실제 두 개의 하마비 허스타드와 로얄 시포트가 우리가 그 상상한 것 이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면, 보여지는 건축물들, 보여지는 공간들에 대한 그 평가와는 별개로 대단히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수치들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이 선행됐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게 그 아까 질문 그대로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은가요? 예. 저 유럽 에너지 센터 이메 그 미스터 커머더에게 가는 질문입니다. 네, 유럽 해양 에너지 개발 센터의 경우 운용 비용은 국가에서 펀딩을 받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No, we don't get sorry. Uh, right. So no, we don't get any government money directly. What happens is we win various projects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which also includes government. But we had money to set ourselves up, but the last money we had substantially from government was in 2013. 이맥에게 뭐 요청하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 정책과 산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예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Mr. Comet. I think most people recognize that the biggest single chance, the biggest single, I'm sorry, I'm getting feedback, so forgive me while I work with. The biggest single challenge that most people are going to face is getting the general public to recognize that energy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 they're going to have to cherish more than they do at the moment. Most people don't really think about where their energy comes from, and therefore they don't really value it. And they therefore probably don't realize how remarkable it is that we have so much energy available just at the flick of a switch. As a result of that, they don't really want to pay much for it. But I suspect that we are going to have to pay more for our energy in the future because we're going to have to work harder to get it. And so I think the major challenge is probably one of public acceptance. I think we have most of the technologies available, but I'm not sure we're ready to deploy them. Thank you. 예,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블루 이코노미 세션에서 뭐 갯벌과 블루 카본, 항만의 재생과 도시 재생, 그리고 해양 에너지 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뭐 세 분의 발표분 중에 두 분이 해외에 계시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블루 이코노미 세션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